초음파를 이용한 엔도트라케얼 튜브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평가에 대해 강의를 맡은 저는 강북삼성병원 안진희입니다. 우선 에어웨이 초음파에 대해서 기본적인 뷰에 대해서 알아보고 초음파를 이용한 엔도트라케얼 튜브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도트라케얼 튜브의 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히 임상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초음파를 이용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의 초음파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에어웨이 초음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커브드 프로브를 이용해서 맨디블 아래쪽을 스캐닝한 영상입니다. 여기 맨디블 섀도우와 텅 베이스 그리고 하이오이드 본 섀도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해서 미드 사지탈 플레인 뷰입니다.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여기 위치해 있고 그 미드 사지탈 플레인 뷰로 봤을 때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그 사이에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트라케알 링이 이렇게 나란히 관찰되고 그리고 위로는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이스무스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뷰는 보시면 A는 하이오이드 본 레벨을 스캐닝한 영상입니다. 보통 넥손을 할 때 기준이 하이오이드 본 레벨을 잡은 후에 카우다드로 움직이게 되면 B 그림의 영상처럼 보컬 코드와 그리고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 그리고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까지 관찰하게 됩니다. B의 그림에 보이는 이 세 가지 구조물 모두 하이퍼 에코익한 구조물에 보더라인은 하이퍼 에코익하여 명확한 영상을 얻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뷰는 수프라스터널 너츠 레프트 사이드에서 트랜스버스 뷰로 트라키아와 에스파거스 그리고 캐로티드 아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기 트라키아와 여기 또 다른 트라키아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에스파거스고 이쪽으로 이제 엔도트라케얼 튜브가 식투베이션 됐을 경우에 이게 더블 트라키얼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제거 후에 리인투베이션을 시행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엔도트라케얼 튜브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도트라케얼 튜브 팁이 말 포지션 되는 인시던스는 35에서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포지션 됐을 때 하이복세미아라던가 아텔렉타시스 그리고 벤틸레이션이 안 된다거나 에어릭 신드롬, 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엔도트라케얼 튜브의 포지션이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가장 믿을만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체스트 엑스레이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환자의 경우에는 레디에이션의 센시티비티가 증가되어 있는데 체스트 엑스레이로 확인하게 되면 찍을 때마다 레디에이션에 노출되게 되고 찍고 확인하고 조정하고 또 찍고 확인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와 달리 초음파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엔도트라케 튜브를 깊이로 확인할 경우에 레디에이션 노출 없이 그냥 간단하게 침대 옆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초음파를 이용해서 엔도트라케얼 튜브를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 사진은 2012년도 네오나탈로지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미드 사지탈 뷰에서 RPA 어퍼 보더를 까라이나 레벨로 추정하여서 이제 까라이나에서 엔도트라케얼 튜브 T까지 거리 측정한 건데요. 이렇게 측정한 방법과 체스트 엑스레이로 측정한 방법을 이제 비교한 논문입니다. 블란드 알트만 플러스 그렸을 때 바이어스는 0.08cm 정도로 낮게 나왔고 R-스퀘어 값은 0.68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를 대체해서 초음파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 소개한 논문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나토미상 RPA의 어퍼 보더와 까라이나가 맞닿아 있습니다. RPA 어퍼 보더를 까라이나 레벨로 추정하여 튜브 T까지 거리 측정하는 건데요. 오른쪽에 초음파 사진 보시면 RPA, RT 가치, 그리고 튜브 T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 어퍼 보더에서 트라키얼 튜브 팁까지의 거리를 캘리퍼 기능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데요. 저는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었고 12개월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프루브만으로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했고 커브드 프루브로는 24개월 정도까지 충분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세 이상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브론커스의 다이아미터가 커지면서 에어필드 구조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뷰에서는 발루닝 튜브 같은 경우에는 발루닝 넣고 빼고 이런 과정도 잘 관찰됩니다. 또한 이건 여담이지만 12개월 미만 이제 소아와트한제에서 TE를 넣었을 때 넣었다가 이제 천천히 위드로를 하다 보면은 TE가 트라키아와 붙어 있는 에소파거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도트라키얼 튜브 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엔도트라키얼 튜브 팁에서 까라이나까지의 거리 측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 이 문제는 또 소아 환자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마취과 의사들이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수술 전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는 아마도 모든 환자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두 찍는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까라이나의 위치가 변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까라이나의 위치가 한 85% 정도에서는 여기 T4 레벨에 이제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튜브 팁의 위치가 보시면 T1의 어퍼 보더와 T3의 로어 보더 사이에 위치하면 되는데 이 중간 어둠에 있다면은 튜브 팁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는 저희가 뭐 연구하고 이제 분석하고 논문에 사용하지 않은 그래프인데요. 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 정도 키가 되는 애들이 이제 까라이나에서 그 T1과 T3의 중간 지점까지 보통 떨어진 거리가 대략 1.5cm에서 3cm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측정했던 까라이나에서 튜브 T까지의 거리가 대략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프리오퍼레이티브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저희가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튜브 팁을 위치시킨다면 조금 더 실제 임상에서 좀 잘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위치시킨 후에 그래서 이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벤틸레이션 시의 움직임을 확인해서 이제 기능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엠모드를 이용한 렁슬라이딩 사인인데요. 2012년 리서시테이션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엠모드를 이용한 방법이 성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립과 립 사이의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엠모드 스캔을 하게 되면 벤틸레이션 사이클에 따라서 렁파렌카임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글지글한 샌딩 패턴의 시쇼어 사인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카디악 펄스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버티컬한 웨이브와 같이 동반되게 되는데 이를 렁펄스라고 합니다. 보통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렁펄스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가로줄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줄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스트라토스피어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옵스럽션이나 이제 에스파지얼 인투베이션을 추정할 수 있겠죠. 기관 삽관 후에 이제 적절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임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청진과 이제 앞에 그런 렁슬라이딩 사인을 비교한 2016년도 아나스타졸로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트라키아, 라이트 메인스템, 레프트 메인스템에 넣어두고 초음파 청진을 이용해서 이제 DDX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초음파 방법은 보시면 인투베이션 후에 스프라스탄을 너치해서 발로닝을 했을 때 트라키아가 딜라테이션 되는지, 다일레이션 되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양쪽 보스 소락스를 스캐닝해서 렁 파렌카임의 움직임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과 청진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청진 방법은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보시면 초음파를 이용했을 때 총
그냥 메인스템에 넣어놨던 7개의 케이스 중에서 26개의 케이스를 디텍션 할 수 있었고요. 트라키아는 총 15케이스 중에 14케이스를 이제 디텍션 할 수 있었습니다. 총 42케이스 중에서 40케이스를 정확한 위치를 디텍션 할 수 있었고요. 반면, 어스컬테이션으로 이제 확인했을 경우에는 27명 중에, 7케이스 중에 16케이스, 그리고 15케이스 중에 10케이스만이 이제 제대로 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sensitivity나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negative predictive value 모두 청진보다 초음파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이제 성인이었다면 소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사실 청진 방법이긴 하죠. 그러면 바이라테럴하게 이제 브레싱 사운드를 들어서 이 위치 정도가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고정했을 때 보시면 11.8%에서 엔도브론키알에 위치해 있었고 19%에서는 로우 트라키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약 30%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말 포지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앞에서 봤던 이런 초음파 방법을 소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보시면은 엠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2cm 이상으로 엠모드 커서를 대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은데 그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이제 1cm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그 좁디 좁은 공간 안에 엠모드 커서를 대서 이제 적절한 영상을 획득한다는 게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long sliding sign을 이제 소아 환자에서 보는 건데 이건 M모드가 아닌 long parenchyme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페리에탈과 이제 parenchyme surface의 벤틸레이션 사이클에 따라서 반짝거리는 움직임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요. 체스트 월 또한 익스퍼레이션 시에는 이제 하방, 세팔라드로 움직이게 되고 인스퍼레이션 시에는 상방, 카우다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토락스의 움직임이 이 엑시스의 방향이 소아의 경우 상하방이 아닌 사선의 방향이기 때문에 M모드가 아닌 이제 직관적으로 렁파렌카임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트라키알 튜브 팁의 위치가 옵티멀 로케이션에 위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청진으로 튜브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65%인 반면에 이제 렁파렌카임의 움직임을 확인한 렁 슬라이딩 사인으로 확인한 경우에 87%로 소아 환자에서 이렇게 더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알고 있다시피 청각적인 추정치에 비해서 시각적인 추정치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초음파를 이용한 평가를 임상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살펴보면 우선 기가 삽관 후에 목 초음파에서 다음과 같이 더블 트라키얼 사인이 나타나게 되면 이는 에스파젤 인투베이션이므로 제거 후에 바로 리인투베이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MT 에스파거스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파라사지탈 뷰로 엔도트라키얼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오퍼레이티브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얻은 대략적인 까라이나에서 엔도트라키얼 튜브 T까지의 거리를 T까지의 거리를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적정 거리의 범위 안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롱 슬라이딩 사인을 이용해서 확인해 봅니다. M모드를 이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바이라테럴하게 M모드상 시슈어 사인이 나타나면 트라키알 튜브가 적절한 위치해 있고 벤틸레이션이 잘 되는구나. 그 라이트에만 시슈어 사인이 나타나고 렁파렌카임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레프트에서는 스트레토스피어 사인만 보이고 렁파렌카임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으면 라이트로 원렁 벤틸레이션이구나. 튜브를 다시 고정하고 스텝 2의 과정을 다시 반복한 뒤에 이제 재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렁 무브먼트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이는 에스파젤 인투베이션이나 브론코 스패즘 같은 옵스트럭션으로 간주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 상황에 따른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라글로틱 에어웨이의 초음파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스프라글로틱 에어웨이의 위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청진을 하거나 리키지 테스트, APA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프레시어를 3리터로 설정했을 때 이제 리키지가 생기는 플라우트 프레셔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2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가스릴 포트가 있는데 이 끝부분이 에스파거스 위치에 가스릴 드레이니지 튜브를 넣었을 때 이제 잘 지음이 되고 적절한 위치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 버블 테스트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평가의 제일 다이어그노시스 오브 초이스로 가져내는 방법이 이 파이버옵틱 브론코스코피를 이용해서 그 SGA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커프 있는 내부의 에피글로티스가 라링스를 얼마나 가렸으며 또는 얼마나 보이는지 정도에 따라서 이제 5가지 범주로 나눈 그 파이버옵틱 스코어링 시스템이 주로 평가에 사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브옵틱 브론코스코피는 인베이시브하기도 하고 검사 시에 벤틸레이션을 중단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에어웨이가 시크레션에 의해서 컨타미네이션 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음파를 이용한 평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목 주변 조직이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나 타이로이드 카틸리지 같은 조직들이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스캔했을 때 하이포에코익한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초음파상 잘 관찰되기도 하고, 이런 에어필드 에어웨이는 그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의 커프나 아이겔의 경우에 이제 겔 마진 같은 경우가 이제 페리글로틱 에어리를 둘러싸면서 초음파상 구조물의 컨티뉴이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 이런 그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초음파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보시면 이전에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전 연구는 2015년도 ANA에 나온 논문입니다. 클래식 LML을 이용해서 6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서 그 넥 트랜스퍼스 뷰에서 그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커미슈어를 3등분해서 에이시메트릭하게 아리테노이드가 상승된 정도를 그리딩했을 때 그래서 파이버옵틱 스코어와 파이버옵틱 로테이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에서는 뭐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파이버옵틱 그레이드는 별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로테이션 그레이드는 시그니피컨트하게 코릴레이션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저널 오브 클리니컬 아네스테시아의 슈프림을 이용한 초음파 연구입니다. 하이오이드 본과 다이오이드 본 사이의 트랜스퍼스 뷰로 시메트리시티와 커브의 엣지가 이분하게 플럼핑 되어 있는 스캐닝해서 이제 스코어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라테랄 스프라스터널 러치 쪽의 트랜스버스 플레인으로 커브 팁의 위치에 의해서 초음파상 보여진 식도의 입구의 위치가 변해 있거나 이 커브 팁이 식도 주변에서 이레귤러하게 관찰되는 이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라스터널 뷰에서 커브 팁의 에스파거스와 같은 플레인에서 관찰되는지 얼라이먼트가 맞는지 이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커브 가장자리가 왜곡되고 불분명한지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사실 자세한 결과는 조금 많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리키지 그레이드 정도와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되었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전 연구들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위치하려면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중에 벤틸레이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벤틸레이션 중에 리키지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단순 구조물의 위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평가가 동반되어야지만 이런 초음파 평가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새로운 초음파 스코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10세 미만 소아자를 대상으로 아이겔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사실 아이겔을 이용한 이유는 실제 소아환자에 썼을 때 정확한 깊이도 잘 모르겠고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리키지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전체적인 초음파 검사의 포커스는 위치의 적정성 외에도 아이겔 헤드를 프록시말, 미드, 디스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벤틸레이션 사이클에 따라서 리키지 발생 여부를 초음파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데 맞추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스텝 1은 보시면 이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레벨인데요. 여기에서 에이시메트리시티와 에어 리키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의 상승 정도를 보면서 에이시메트리시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벤틸레이션 사이클에 따라서 이 주변부로 에어 릭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벤틸레이션 사이클에 따라서 리키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화이티시한 버티컬 라인의 에어 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멀 파티에 해당되는 하이오이드 본에서 에어 리키지를 이제 바이레테럴하게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에피글로티스 무브먼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는 파이버 옵틱 그레이드상 4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벤틸레이션이 이제 톨러러블한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아이겔 피팅이 충분히 잘 되었을 때 내부의 드라이빙 프레셔가 충분히 유지가 된다면 이에 의해서 벤틸레이션 시에 이런 구조물의 움직임이 관찰된 경우에는 리키지 없이 벤틸레이션 퀄리티가 유지된다는 이런 개념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피글로티스 무브먼트가 어느 정도 관찰되는 경우에 조금 더 에어웨이 리키지 프레셔가 좀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파지알 플레이스먼트인데요. 이는 이전 연구들에서는 에스파거스와 에스파지알, 그러니까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얼라인먼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에스파거스로의 에어 리키지 발생 여부에 따라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순서로 첫 번째 초음파 검사 후에 결과에 따라서 코렉션을 시행하였었는데요. 다음은 아이겔이 미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예시입니다. A의 경우 왼쪽으로 틸팅되어 있고 이 경우 왼쪽에서 리키지가 주로 발생하게 되며 초음파 결과에 따라 라이트 틸팅해 주었습니다. B의 경우는 에스파지알 리키지가 관찰되게 되고 이 경우 아이겔을 어드밴스 시켜주고 이제 C, D 같은 경우에는 오버 인서션 되고 특히 에피글로티스가 킹킹되면서 초음파상 그 에피글로티스 무브먼트가 관찰되지 않고 주로 프록시멀 파티에 이제 리키지가 관찰되게 됩니다. 이 경우 위드드롤 후에 리인서션 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총 90명의 환자들 중에서 첫 번째 초음파 결과가 문제가 있는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이제 코렉션을 시행하였는데요. 이 중에는 벤틸레이션 파라미터에 문제가 있는 환자도 있었고, 벤틸레이션 파라미터에는 문제가 없지만 초음파상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코렉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초음파 점수가 높은 건 문제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건데, 초음파 점수가 낮을수록 에어웨이 실링 프레셔가 높게 측정되었고 묘 값이 마이너스 0.8452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초음파상 코렉션이 필요한 그룹과 필요하지 않은 그룹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그룹에서 에어웨이 실링 프레셔가 그 non correction 그룹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세팅 타이달과 리얼 타이달의 볼륨의 갭 차이가 이제 코렉션이 필요한 그룹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어웨이 픽 프레셔 또한 코렉션이 필요한 그룹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코렉션을 시행한 그룹만을 따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코렉션 후에 에어웨이 실링 프레셔라던가 세팅 타이달과 리얼 타이달의 볼륨의 갭이라던가 그리고 픽 에어웨이 프레셔 모두 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이 29명의 환자들 중에서 이제 벤틸레이션 문제도 있었고 초음파상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 11명이었고 벤틸레이션은 문제가 없었지만 초음파상에서는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아이들이 10명이었는데요. 이 아이들 모두 다 교정했을 때 벤틸레이션 문제가 있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팅 타이달 볼륨이라던가 그 픽 에어웨이 프레셔가 모두 다 개선이 되었고 에어웨이 실링 프레셔도 많이 개선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벤틸레이션 프로블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초음파상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벤틸레이션 파라미터상은 더 이상 개선될 부분이 없으니까 유의미한 그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에어웨이 실링 프레셔만이라도 개선되는 경향성을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본 연구 스터디 디자인을 한 시기쯤에 인투베이션 페일하고 아이겔 삽입 후에 리키지가 심했던 MPS 아이에게 이제 초음파 평가 후에 코렉션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아이들은 에어웨이가 하이 안테리어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겔로는 앵글이 나오지 않고 슈프림을 이용해서 삽입 후에 에스파지알 리키지가 있었고 그 미드 포션에서 바이라테럴하게 리키지가 관찰되어서 이제 세팔라드로 틸팅 후에 좀 더 안테리얼리하게 그 어드밴스 시켰더니 어느 정도 이제 톨러러블하게 벤틸레이션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음파 확인 방법이 아직 확립된 진단 방법은 아니라서 향후 여러 선생님들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이런 초음파 관련 연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리뷰한테 들어봤을 법한 말이 그래서 몇 번이나 연습하면 이걸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느냐일 겁니다. 사실 너브블럭을 비롯한 초음파를 이용한 술기들은 어느 정도 러닝커브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많이 돼보고 많이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람의 능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한 에어웨이는 평가는 빠르고 벤틸레이션을 유지하면서도 평가가 가능한 안전한 평가 도구 중에 하나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시는데 오늘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